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1일 0시 기준 2,223명.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영향에다 여름 휴가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 새로운 고비에 직면했다며 이번 광복절 연휴에 집에만 있어달라는 당부만을 남겼습니다. 결국 의심되면 검사받고 또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라는 게 정부의 대책이냐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 추세가 바뀐 만큼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중심의 방역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였습니다. 이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0.99나 1 정도면 유행 정체, 그 아래면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 확산세가 완만하게 감소 중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이 빗나간 이유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의 영향력은 한 발 늦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는 한 명이 5명에게 전파할 수 있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처럼 델타 변이 전파력은 커져가고 있지만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 접종은 정작 백신이 없어서 속도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한편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2,160만 명으로 42%를 넘어섰지만 2차 누적 접종자는 800만여 명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델타 변이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1차 접종을 확대하는 것보다 고위험군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껑충 뛰면서 삼겹살이 아닌 금겹살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이 돼지고기 100g의 가격은 2,599원으로 1년 전보다 8% 올랐는데요. 양돈업계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제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이 돼지고기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냉동 돼지고기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전달보다 2.5% 오른 건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럽 현지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이 수입량을 대폭 늘리면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게 또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수입 돼지고기 값마저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죠. 이달 말에 지급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으로 기본 원칙을 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치킨, 빵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지만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밤 산책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밤 공기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가실 때 잊지 않고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강수량 보시면요. 제주도가 50에서 150mm, 제주 산지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이 30에서 80,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 5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내륙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구름이 대부분 걷히겠지만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첫 순서 돈이 보이는 경제입니다. 주제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는 AI 시대, 인공지능이 기업 경쟁력 높인다입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 얘기하면 AI, 인공지능 빠지지 않고 얘기하죠. 네. 그 인공지능, AI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기업들은 이 AI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AI가 요즘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AI 로봇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식당에 가도 직원 대신에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네. 가다가 장애물이 딱 걸리면 죄송합니다. 잠시 양보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한대요. 오. 또 얼마 전에 스케줄 때문에 제가 공항에 갔었는데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 이거 비행기 타야 된다 했더니 항공편을 딱 얘기하니까 직접 앞장서서 에스코트 딱 해주고. 너무 바빠졌어. AI 로봇이 너무 바빠. 네. 멋지지 않아요? 네, 멋져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병원이라든가 네. 또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많이 네. 로봇이 출몰을 하고요. 어린이집에도 이 AI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네. 아이들, 영유아들 뭐 특별활동이 어렵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AI 로봇이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화, 뭐 동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고요. 오. 또 하나가 이제 독거 어르신들. 네. 네. 정말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도 이 돌봄 로봇, AI 로봇이 출동을 해서 어르신들과 뭐 교감도 나누고요. 약 복용 시간이라든가 안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멋지다. 걸면서 치매 예방도 있고 그쵸. 최근 유럽에서는 마스크 로봇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라. 네. 착용 안 한 사람에게. 이런 마스크를 경고하는 착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로봇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만화의 아톰이라고 있잖아요. 야, 옛날 그리고 얘기네요. 로봇 태권브이 네, 맞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반려 로봇이 있고 또 뭐 가수 로봇 또 뭐야 모델 로봇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자, AI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비대면 아니에요. 원래 로봇 시대는 가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19가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로봇은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이긴 대면인데 네. 이제 코로나19의 감염에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더 많이 이래저래 이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뭐 그런 화재 현장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공간에 들어가서 더 아주 섬세한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네, 이렇다 보니 여러 기업에서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S통신 업체는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AI 서빙 로봇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서빙 로봇이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달부터 대구의 한 호텔 식당에 서빙 로봇이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10대 정도 로봇이 호텔 식당 로비를 돌아다니면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 또 요청한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로봇의 생체 인식 기술, 음성 인식 기술 등의 기능을 탑재해 나가면서 AR 기술을 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L화학 기업에서도 거의 AI
네. 인공지능 기술을 전 영역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사무 영역, 생산 영역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사무 영역으로 보면은 AI 채팅 로봇을 투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대화하고 뭐 일정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그 수준이 예 아니요 단답형이 아니라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다. 또 어렵고 복잡한 전문 사내 용어도 이 채팅 로봇이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대화형 시스템이 사무에 많이 적용이 되고 생산 라인 쪽에서도 AI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불량률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생산 과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뭐 진척도도 체크하고 있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 조절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네. AI가 다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져요. 근데 기업들은 이걸 적극 활용해서 효율성하고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면서요. 그렇죠. 그 피철강 업체에서는요, AI 기술을 적용해서 전 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제철소 조업 특성에 맞춰서 전 공정을 자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인해서 얻은 기업 이익이요. 약 759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뭐 이 밖에도 중소기업 및 협력사의 자동화 전환 지원을 돕고 있는데 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자동화 관련 기술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AI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네. 이재용 로봇, 장애인 로봇, 무서운데요, 그거? 무섭죠. 앉아가지고 DC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정철진 로봇한테 야 이러면 예? 아,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정말 네. 궁금해집니다. 네. 자, 첫 번째 얘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제로 가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금메달 연금은 얼마? 돈으로 따져본 올림픽입니다. Ready, 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Cause I'm hungry for the fame and the throne. Ready, set, let's go. It's gonna be a show. Don't act like you don't know. 'Cause I'm hungry for the fame and the throne. Ready, set, let's go.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도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막을 내렸죠. 네. 우리 선수들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이렇게 해서 종합 16위를 기록했죠. 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보면서 정말 뭐 아침, 점심, 저녁 행복했었잖아요. 뭐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메달리스트들의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메달 연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이 받게 될 연금. 연금이라는 거 사실 생각보다 좀 든든한 그런 감이 있잖아요. 네네. 그 메달 받으면 야, 저 선수 연금 얼마야? 연금 연금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식 명칭이 경기력 향상 연금이라고 합니다. 좀 길어요. 자, 연금은 올림픽은 물론 세계 선수권대회, 또 아시아 경기대회, 국제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다. 그런 선수들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을 하는데 다음 달 9월부터 사망하기까지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금이 얼마냐? 금메달 선수에게는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은 52만 5천 원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메달 받기 싫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자, 금메달은 6,720만 원, 은메달은 5,600만 원, 동메달은 3,9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 이거 누가 봐도 메달 받아야지. 당연하죠. 금메달 받아요. 근데 저 연금과는 네. 별도로 또 포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구성이 네. 연금과 네. 포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텐데요. 근데 포상금이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이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협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렇죠. 협회에서 또 포상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다만 이 협회 포상금은 그 협회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럼 이번에 야구는 뭐 금메달이 10억이라든가요. 네. 뭐 핸드볼은 1억이라든가 또 뭐 배구협회는 또 포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게 있고 네. 또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 포상금 이제 하나가 덧붙이게 되는데 네. 이거야말로 뭐 천차만별이 되겠죠. 이렇게 포상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메달을 따야 포상금을 받는 건데 네. 메달을 못 따도 포상금 받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금, 은, 동 포상금이 있는데 네. 못 땄지만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을 때는 이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신기록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수영에서 나오잖아. 높이뛰기에 수영의 황선우 선수 있었고요. 높이뛰기에 우상혁 선수 선수. 한국 너무, 신기록을 너무 멋있어요. 경신했었기 때문에 네. 우상혁 선수에게는 2천만 원의 이제 포상금, 신기록 포상금입니다. 예. 황선우 선수는 이제 1,000만 원의 수영 연맹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예. 네. 이번에 하계올림픽 최초로 삼관왕 양궁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저 안산 안산 선수. 선수. 그렇죠. 네. 어떻게 돼요? 안산 선수는 안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대한양궁협회에서 지급되는 포상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전 금메달에 3억 원, 단체전 금메달에 2억 원 포상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 앞선 2016 리우올림픽 포상금보다 좀 늘어난 금액이에요. 이에 따라 삼관 안산 선수 개인전, 혼성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각각 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상금 7억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문체부의 개인전 금메달 6,300만 원하고 개인전의 75%인 단체전 금메달 2개의 포상금 9,450만 원을 더하면 추가로 1억 5,700만 원. 포상금만 바로 5,750만 원. 아이고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멋지죠. 네. 엄청납니다. 포상금이 8억 네. 5,750. 여보세요. 750만 750만 원이에요. 포상금은 그 정도 받게 되는 거고 네. 연금은 아까도 저희가 알았지만 뭐 금메달 하나에 1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하나씩 추가되나? 그러면은 연금 300만 원 받는 건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네.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연금은 지급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상한액 초과 시에 초과분에 대해서 일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안산 선수의 경우는 매달 연금 100만 원에다가 지급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9,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유 복잡합니다 이거. 아까 포상금만 현재 6억 5,75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억. 아, 그런가요? 네. 아니요. 포상금만. 아, 포상금. 그러니까 일시금까지 합하면 7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되죠. 아. 여기 기타 격려금까지 있으니까 엄청난 액수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네. 역대 일시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힌트 드립니다. 총? 총? 사격! 그렇죠. 진종호 선수입니다. 진종호 그래요? 선수. 자, 진종호 선수는 2008 베이징, 2012 런던, 2016 리우 올림픽 사격 남자 50m 권총에서 3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포함하면 4회 연속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올림픽 일시 장려금이 총 4억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게 되면 명예는 물론이고 돈도 따라오는 건데. 네. 그렇죠. 아, 저는 또 그런 게 궁금해요. 돈을 일단 받잖아요. 또 세금. 아, 세금. 세금. 이거 과세 대상인지. 세금 또 나오겠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비과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와, 이거 비과세예요? 그때 연금이나 포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제 세법에 보면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자가 받은 수상에 대한 부분들은 네. 다 비과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는 선수들이 받았던 연금, 포상금, 심지어 기업 포상금까지도 다 비과세를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이 제대로네, 이거. 그러니까. 예? 야, 이거 포상금 재밌는데. 운동을 했었어야 돼, 운동을. 아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보죠. 자, 도쿄올림픽 참가국 가운데 금메달리스트에게 가장 많은 상금을 주겠다 약속한 나라는 어디냐? 자, 우리나라 돈으로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거예요. 네. 은메달리스트에게도 약 4억 2,500만 원 지급하고요. 동메달리스트에게는 2억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뒤를 이어서 때만 약 8억 2,500만 원을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요. 3위는 인도네시아. 약 4억 원입니다. 매달 160만 원 정도의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금, 포상금 제외하고도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병역 혜택 아하,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 네. 양궁에서 이관왕이 올랐죠. 최연소 양궁 금메달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김재덕, 김재덕 선수. 네. 지금 17살 고등학생이잖아요. 파이팅! 병역 이미 끝난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 네. 병역 면제 혜택이 네. 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이제 엄청 혜택이 될 수 크죠. 있겠다 네. 볼 수 있는데요. 병역 면제 혜택은 아주 크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에서는 3인의 입상. 그러니까 메달을 따야 되겠죠. 금운동.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에게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면제 하는데요.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예술 체육 요원으로
특례 혜택을 받게 되는 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병역법을 보면 예술 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은 예술요원, 체육요원으로 편입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건들이 쭉 붙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술요원이 된다든가 이번에 뭐 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을 따서 이제 체육요원이 된다면은 아주 기초적인 군사 훈련만 받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군인인 거죠. 그런데 병영 생활도 안 하고 사적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외 출국도 이제 자유스럽기 때문에 예술 요원도 그렇고요. 체육요원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이 없잖아요. 연습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병역 특례 혜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회 때마다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육상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 메달권 박탈인 4위로 병역 특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 반면에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대회 6개국만 출전해서 처음부터 동메달 이상 획득 가능성이 50%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면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는데 결국 4위를 차지해서 논란이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경기 종목에 따라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좀 적지 않습니다. 네. 이게 메달리스트에게 병역 특례뿐이 아니고 네. 주택 특별 분양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 직후에 좀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지만 논란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팩트를 전해드리면 현재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이러이러한 올림픽 대회라든가 기능 뭐 올림픽 대회라든가 세계 선수권 대회 3인의 입상자에 한해서는 국민주택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포인트는 특별 공급을 준다가 아니라 네. 대상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건데요. 국민주택은 이제 우리 민간 건설사가 아니라 뭐 LH라든가 어쨌든 정부가 주도로 하는 네. 이런 주택의 건설인데요.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10% 미만의 특히 이제 한 주택에 뭐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민영주택에서도 30평형 미만에서의 특별 공급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대상자가 된다라는 건데 1980년대 특히 88 올림픽 때에 이게 처음 이제 나오게 네. 됐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는 그냥 메달만 따면 그 뭐랄까요 공공이 주도해서 분양한 아파트에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로 알았는데 이게 그냥 대상자가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이 아까 말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말한 이 체육 이 분대 3인의 수상자도 있지만 네. 신혼부부라든가 아. 세계 최초 그거. 주택이라든가 이분들도 다 최초. 그 특공에 해당자예요. 그렇습니다. 다 이제 모여야 되는 거고요. 뿐만 네. 아니라 이제 장애인 부분들도 있고 유공자도 있고 어. 또 북한의 이제 이탈 주민들도 다 이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그 특별공급 물량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네. 라운드에서 또 뭐 배정을 경쟁을 뚫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이제 전체 이 특별 공급에 이 대상 나왔던 물량이 2만 3천 호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메달리스트 그리고 기능 올림픽까지 따져서 분들이 받은 것은 39건, 40건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는 0.16%. 그래서 일부에서 나왔던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은 네. 아파트 한 채는 전혀 그것도 알고 그건 네, 아니라는 그건 굉장히 거죠. 과하다. 이렇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세종시 거기에 왜 공무원들 특공해가지고 막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범위가 아니고. 넓군요.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별 공급은 또 그 자체 물량도 적어요. 네. 사전 청약 때 351가구 중에서 배정된 게 4가구 뭐 이 정도였었고 작년 11월 위례 신도시에서도 뭐 기타 특별 공급이 200여 가구 정도였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이 선수들 아까 말한 그러니까 몇 명이 받아가는데 한 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서 집 한 채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어요? 그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공을 네. 받으려면 뭐 무주택자여야 된다던가 뭐 이런 걸 뭐 면제해 그렇습니다. 준다거나 또 그런 그래서 건 이것도 없어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집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해당 주택도 네. 분양가 9억 이하가 또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또 이런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메달리스트에게 이런 혜택이 엄청났다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이 뭔가 잘못해서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금이 일시 정지되거나 아니면 연금 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의하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왕기춘 선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얼마 전에 징역 6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 왕 씨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유도에서 퇴출당했고 또 지난해 왕 씨가 구속되자 대한유도에는 왕 씨를 영구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이나 혜택 몰랐던 부분이 꽤 많았어요. 네. 그걸 좀 네.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메달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 가지의 보고서도 많고요. 여러 네.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2016년 A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달 하나가 거의 한 2,000억, 뭐 많게는 2,600억, 2,700억 정도의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여기엔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브랜드 가치, 뭐 기업 이미지 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해당 후원했던 기업들 또 국가 브랜드 가치가 뭐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또 증명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메달을 딸 때 연간 소비도 거의 뭐 70억에서 400억대까지 여기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메달 딸 때 그 장면 보면서 우리가 음식 시켜 먹는 것도 그렇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네. 그 후에 만약에 수영에서 메달이 나왔다라고 하면 막 또 수영 배우려고 맞아요. 뭐 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관 효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때 치킨이나 주류 그리고 가전제품 특수를 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올림픽 보면서 빠지지 않는 게 치킨하고 맥주 조금 네. 빼면 안 되죠. 그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전제품 업계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폭염, 올림픽 요 세 가지가 더해져서 집콕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일부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치킨 판매 40% 올라갔고요. 맥주 매출도 20에서 30% 정도 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한 마트에서 TV 판매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높이는 효과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메달의 경제 효과가 2천억대, 3천억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 이미지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메달 한 개당 약 200억 정도의 이제 브랜드 가치, 뭐 이런저런한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었고요. 이번 도쿄 올림픽을 좀 보면 도쿄 올림픽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도 후원을 안 했었는데 가장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기업 중에서 기업 네. 후원에서 가장 톡톡한 효과를 본 곳은 어디냐?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 바로 양궁을 후원했습니다. 예. 현대차 맞아요. 그룹이 네.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궁 훈련할 때 그 과학 기술 이런 것도 봤는데 맞아요. 현대자동차 네. 그룹이 후원에서도 금메달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국이 88 올림픽 때부터 나왔고 그 다음부터 뭐 정말 세계인들의 관심도 받았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우뚝 섰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무조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양궁 잘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여기에는 정말 숨은 땀과 노력도 많았었고요. 선수들의 그런 땀 훈련도 있었고 이제 후원하는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양궁을 후원하고 있는데 뭐 정몽구 명예회장의 양궁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05년부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협회장을 맡았는데 과학기술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첨단 훈련 장비가 양궁 선수들에게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서 네. 단순히 뭐 스파르타 훈련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향상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뭐 현대차그룹이 후원했던 거가 500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또 이 밖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런 종목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펜싱은 거의 SK가 20년간 예. 후원하고 있고요. 사격은 한화, 배구는 한진, 체조는 포스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뒤에서 숨은 후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업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한 국가의 이 품격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엄청난 효과를 준다면서요. 국가 이미지 제고죠. 그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실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정확하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뭐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는지를 알 수도 없는 건데 이 올림픽의 이 메달이라는 것들, 특히 거기에 노출됐을 때 그 모습들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2천억 이상의 어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 메달 있잖아요. 진짜 그 메달. 메달 자체. 네. 금메달.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가치가. 금메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상 때 보면 금메달 이렇게 치아로 깨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금은 깨물면 자국이 나잖아요. 네. 금메달 자국 안 납니다. 금 도금 메달이에요. 아. 자, 금메달에는 규정에 따라 최소 6g의 순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쿄올림픽 금메달은 556g으로 금 6g과 은과 구리 550g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제작 단가는 70에서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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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부터 잡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개최를 강행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도쿄올림픽 빼고요. 올림픽 네. 자체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률, 시청자로만 보면 전 세계 90%가 바라보고 그렇죠. 있는 와. 가장 바보지, 세계 이거. 빅 그럼요. 이벤트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한 뭐 국가 브랜드, 기업 브랜드 외에도 실제로 관광객들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의 뭐 숙박 비용이라든가 소비 비용, 입장권 판매 수입, 또 중개료 이런 것들로 올림픽에서의 이제 경제적 효과를 채우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리게 됐지 않습니까? 2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9,8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남겼고요. 또 외국에서 29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고요. 34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났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과도한 투자 비용 때문에 실익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뭐 대표적인 올림픽이었었고요. AP통신은 가장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대회였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뭐 대규모 적자가 났다는 것들도 확인이 됐었죠. 예, 당시에는 뭐 원래 큰 어떤 수익을 바라봤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1년간 연기가 되면서 그때 또한 많은 이제 비용들이 추가가 돼서 아마 거의 역대 최고의 적자 올림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도 뭐 적자다. 뭐 네, 이런 적자였다. 얘기가 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17일 동안 네. 재미있게 잘 잘 봤어요? 그리고 네. 이게 올림픽으로 경제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내년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네, 그때도 우리가 또 이걸 가지고 얘기를 네. 한번 해보면 재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분당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입니다. 네, 분당 마녀김밥 식중독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1년 전에도 위생상태 불량으로 행정지도를 받았었대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서 우선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건지. 네. 사실 저도 주식이 김밥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의점에 가면 김밥별로 네. 제가 그 맛을 다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네. 김밥이 주식이었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마녀김밥도 저도 이제 광화문 쪽에서 일을 가끔씩 하다 보면 그 바로 앞에 사거리에 있어서 자주 갔던 집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어떤 그 김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에 있는 살모넬라 네.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식중독에 지금 위험에 빠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단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녀김밥이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2개 점에서 네네.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고 네네. 피해 인원이 얼마나 돼요? 사실 이게 김밥이 팔린 게 4,200줄이에요. 그리고 사가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다 네. 보니까 이게 폭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2, 3일은 굉장히 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루기 전까지도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몸이 아프다고 신고하신 분은 276명이고 그중에 40여 분이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중독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살모넬라균인 거죠. 예, 사실 이제 살모넬라균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사실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호텔과 조금 달리 호텔 뷔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먹고 그걸 이틀, 3일 보관을 해요. 일정 부분 그 걸.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음식이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같이 찾고 그다음에 도마, 행주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도마와 행주 쪽에서 살모넬라균이 좀 나왔고 그 피해자의 가건물도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도 살모넬라균이 나와서 분명히 살모넬라균이 원인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의 한 밀면집에서도 100명 입원하고 막 이런 식중독 사고 있었는데 그때도 살모넬라균이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도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밀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700여 명이 이제 드셨고 그중에 450명이 이제 고열과 설사가 있었고 이 중에 1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2명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위독한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 건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달걀 지단, 절임무, 양념장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살모넬라균이 어떤 균인지도 좀 궁금해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보통 이제 닭, 오리, 돼지에 있는 내장에 이제 이러한 살모넬라균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 전반적으로 살모넬라균은 퍼져가 있는 입장이에요. 한 37도 정도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정식이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살모넬라균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이게 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밥집에서는 어떤 식재료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그 달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마라든가 행주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살모넬라균이 기본적으로 식중독 유발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식약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걀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기 굉장히 쉬운 어떻게 보면 식품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달걀 어떻게 깨세요? 집에 딱 있으면 이렇게 톡 깨서 이게 껍질을 따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나와요. 한번 씻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닭의 내장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집에 가지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식지 않고 저도 달걀 프라이할 때 탁 이래가지고 하는 그렇죠. 바로 하죠. 예,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달걀이 가장 취약한 음식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 되기 전에 한 달 전쯤 그때 서울에서도 또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식점 중에 똑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시민 한 분이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김밥을 사 드시고 고열과 복통과 설사와 구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있으면 지금 열나면 뭐 생각하세요? 지금 코로나19 그렇죠. 코로나19 생각하니까 바로 이게 검사받으러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 이분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한 것이고 또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이런 어떤 여름 위생은 반드시 조금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 지점에서도 그런 문제가 달걀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않았어요. 입장이라서 사실 근데 뭐 여름철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조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살모넬라균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살모넬라균이라는 게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 균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끓여 먹고 익혀 먹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언제나 좀 위생을 철저하게 하면 또 이런 어떤 포비아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행정지도도 받고 이랬다면서요, 전에도.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되게 이렇게 불편하실 부분 중에 하나이신데 혹시 옛날에 뭐 우지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 말씀 좀 드리겠지만 뭐 쓰레기 만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조금 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불량식품, 부정식품, 위해식품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식품은 처벌 규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스탠다드는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말하고 있는 불량식품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흔히 말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먹었던 쫄쫄이라고 이렇게 쫄쫄이. 쪼리. 그게 불량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에서 딱 검토하면 이게 위해 식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공백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스탠다드만큼 그 식약처나 식품위생법에서 만들고 있는 그 음식의 스탠다드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 1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식품위생법 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 규정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위해 식품을 첨가를 해서 국민들에게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성남시에서 한 달 전에 그 배달 음식점 400곳인가? 네네. 거기 뭐 했는데 이 마녀김밥집 두 곳은 해당이 안 됐었는 거예요. 뭐 이 부분 제가 뭐 그 구청을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네. 사실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많은 400여 곳에 있는 그 음식점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련으로 하는가 봐요.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마녀김밥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제일 최고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인력을 늘리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식품 위생에 관련돼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의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서 말했던 부산의 밀면집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1개월 행정처분을 역시나 받았는데요. 1개월,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물에 위해 식품이 첨가되면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게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 그 담당하시는 그 구청에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식중독 사고도 그렇지만은 음식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이 생각하니까요. 뭐 자꾸 발생을 그쵸. 하니까요.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족발집 그 소생해가지고 자기 발 닦고 말이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아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충격 이런 그 일이 자꾸 자체였죠, 생기면. 사실. 전 제일 처음에 보고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요. 네. 이게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그 영상 보시면 또 나오네.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되게 저 진짜. 하신데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해요. 자기의 신체 일부를 그 무를 했던 걸로 자기 신체 일부를 저렇게 밀고 있는데 발 닦는 거 보이네. 근데 저 음식점 저도 가봤는데 네. 저 무절임 진짜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 아이고. 예,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네. 말씀을 못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좀 얼척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 글쎄. 별 생각 없었다 뭐 이렇게 별 생각 얘기했잖아요. 없었다, 이러죠. 네. 아니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겠냐고요. 자기 식구가 먹는 음식이면 저렇게 하겠는가,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뭐 이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제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 행동뿐만 아니라 이 족발집도 다른 뭐 음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들이 있어서 참 굉장히 씁쓸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맥도날드도 문제가 좀 됐었어요. 네. 제가 영혼 푸드 중에 또 하나가 햄버거. 오늘 아침 김밥하고 이거 하고 갑자기 이제 뭘 안쓰러워져요. 드셔야 아니 먹을 수 지금 저희들이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방송 네, 이런 것 방송하면서. 빼고는 정말 혼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맥도날드 그 자동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여기에 빵을 유통기한 지났는 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게 제일 처음에 맥도날드 측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하는데 네. 저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거든요.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글쎄 말이에요. 유통기한 지났으면 딱 버리면 되지 네. 그걸 다시 쓰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업주 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야, 이거 16시간 지난 건 문제 없어. 이거 그냥 먹어도 돼. 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르바이트 노동자 그 한 사람에게 저는 비난의 화살을 이 큰 대기업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시 그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하겠다라고 재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시인하고 공식 사과한 사과까지. 거죠. 예, 예. 그 맥도날드 차원에서. 예,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지. 그렇지. 처음에. 그러니까. 아니 그 대학생한테 정직 3개월 줬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만 있으면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 아니 아르바이트 학생이 뭘 알아서 그걸 뭐 판단하고 이러. 그러니까요. 지나면 버리면 되는데. 근데 맥도날드 이 위생 논란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5년 전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혹시 들어보셨죠? 햄버거 병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맞아요. 아이가 네. 그렇게 그 아픈 상황에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이게 덜 익힌 페트 때문에 네, 나온 네. 어떤 질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때 맥도날드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대적인 쇼잉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주방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연 행사까지 했는데요. 언제나 제가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이런 위생 불량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맥도날드 측에서도 좀 적극적인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면 외식업계 전반이 휘청거리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일 자꾸 생기면 국민 네네.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제 경험을 말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7시 반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백화점에서 이제 네. 음식을 하나 1인용 음식을 이제 끓여 먹으려고 네. 사러 가는데 앞에 들어가면 김밥집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 마지막 이제 그 파이널 세일이라 그러죠. 문 그쵸. 닫기 네, 전에 조금 마감 하는데 전에. 너무 안 팔렸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비아가 발생하면 지금 뭐 더군다나 코로나19의 4단계라서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의 그 생계가 더 어려워질 수가 네. 있으니까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살모넬라균 그냥 예방할 수 있는 균이니까요. 그런 균 조금만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일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김밥 먹기가 일부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꺼려지더라고요. 네, 이런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들이 잊을만 하면 또 터져 나오고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고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가게의 그 사장님의 위생에 대한 그 감수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혼자 자영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세요. 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프랜차이즈라 그래서 큰 대기업 밑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여러 가지 어떤 네. 가게가 나오는데 언제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과연 이런 어떤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냥 프랜차이즈 이름만 알려놓고 그냥 자영업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는 일정 부분 그 비용을 가지고 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런 위생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전 연대 책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상 문제가 있고 이걸 자영업자에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보험 같은 것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프랜차이즈라는 대기업에서 딱 보험 들어서 피해자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자영업자 보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책임지는 프랜차이즈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김밥집 식중독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뭐 사실 매일매일 다 조심해야 되지만 여름철에 식중독이 유독 또 잘 걸리잖아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살모넬라균이 몇 도에 가장 빵 커지는 줄 아십니까? 37도? 40도 되나? 37도. 7도. 그러니까 네네. 딱 저희 여름 날씨 우리가 뭐 34도, 35도 이러면 그 시점이 가장 살모넬라균이 가장 확실하게 정식이 왕성해지는 시기니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균 반드시 그 조심해서 음식을 다뤄야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식중독에서 우리는 4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까지 이렇게 저녁에 혹시 그 열대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녁도 더웠잖아요. 그래서 계속 위험 단계로 갔는데 조금 저녁이 조금 자기 조금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고 단계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식중독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모든 가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식중독 예측 지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올 여름에도 굉장히 위험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네, 식중독 위험 지수를 표시를 하는데 방금 이제 네, 승기훈 말씀 연구원이 주신 말씀 바와 주신 같이, 것처럼 분포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런 거 보면서 더 조심해야 되고. 요게 이제 네. 전국에 이게 얼마 지금 이제 네. 약간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게 이틀 3일 전까지면 다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다 빨간색이었고 네. 지금 이제 또 언제든지 기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건 경고와 위험은 똑같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그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같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세균번식이 잘 되잖아요. 네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조심하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저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는 4.27 운동. 네, 이런 거 4.27 있었습니다. 운동. 예, 예. 4.27. 아, 네. 모르시죠? 저는 예, 잘 예. 몰라요.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것도 6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손 씻기, 씻기 그게 그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네. 익혀 먹고 끓여 먹기. 그러니까 날로 먹는 것보다는 여름철에는 물조차도 좀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씩 익혀 먹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척과 소독하기.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신경을 쓰이는데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좀 필요해요. 아, 네네. 이거 음식을 집에서 하시면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저녁에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집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딱 한 종류의 음식만 먹거든요. 네. 그냥 반찬 2개 안 하고 그냥 너무 있는 딱 좋네요. 한 음식 그냥 딱 끓여서 하는데 네. 보통 도마를 쓸 때 네. 채소 도마 쓰고 육류 도마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따로 써야 되죠. 이건 분명히 분리해서 따로 써야 된다. 네. 귀찮고 힘들지만 따로 써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그다음에 보관 온도 지키기. 어제 제가 아까 백화점 갔다 그랬잖아요. 네. 백화점 가면서 이제 육류를 하나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물가 장난 아니게 비싸더라고요. 엄청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저 제품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 이게 이만큼 비싸나? 진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할 때도 분명히 온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아이스팩 앞뒤로 좀 그쵸. 붙여 사가고 네. 사서 집에 가자마자 적정한 냉장 온도, 그다음 냉동 온도를 맞추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식중독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여름철 위생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성폭행 시도 CCTV 없어 아무도 몰랐다입니다. 이게 지난달 25일에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20대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지하철 안에서 성폭력을 당할 뻔했다가 네. 구사일선으로 탈출한 네. 뭐 이런 얘기죠. 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정말 무서웠어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아우 상상만 해도 그렇죠. 아침에 오전에 지하철을 탔어요. 네. 그 지하철 칸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50대 남성이 덤성 네. 걸어오면서 그건 포용화야. 진짜 이렇게 흉기를 들고 어우,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네. 그 말이 방금 저 앞에 나왔듯이 네가 예뻐서 그렇다. 그래. 네. 이건 정말 말이 안 그러니까 이 2020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네. 일이 사실 1호선 정동차 안에서 일어나게 글쎄 됩니다. 말이야. 네. 그러니까 객실 안에 아무도 없었고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뭐 사실 사람 지금 정확하게 그 안에 CCTV가 없어요. 저도 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CCTV를 여러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확인했는데 가장 중요한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촬영 자체를 할 수 없었는 것이고 네. 그 피해 여성의 입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칸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저는 몸이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할 만큼 굳어버리는 긴장을 했을 거죠. 수 네.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여성은 용기를 내가 다른 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칸까지 그 남자가 따라왔고 다음 정류장에서 문이 열리니까 그 네. 바깥으로 뛰어나갔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주위에 누구라도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한 분은 도와주시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나의 동생이고 나의 누나고 나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 곳곳이 CCTV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도 CCTV 이렇게 보면 나 다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없구나. 이걸 새삼 제가 지금 느꼈고 네. 그다음에 이 남성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해달라고 나갔고 남성은 예, 남성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남아 있었는데 네. 바로 신고를 하니까 철도 경찰이라고 이제 그 있죠, 지하철에는 오죠. 따로 네. 경찰과 네. 또 다른 특사경이라고 해서 철도 경찰이 있는데 그날 오후 6시 30분 그러니까 사건 발생한 11시간 지난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은 잡혔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네. 구속영장이 발부받아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얘기 들으면서 피해 여성이 정말 걱정됐던 게요.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외출을 하겠어요? 이게 불안해서. 그 여성 말씀 중에 저는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 네. 손에 땀이 흥건했다라고 그럴 수 이야기를 있죠. 하고 네. 만약에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그 오전 시간이면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CCTV가 매일 출근하는 길이면 그 1호선을 매일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호선 전동차에 나를 지켜줄 CCTV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참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피해자의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 국가가 네. 그 시민을 못 지켜줬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치료 조치까지 좀 국가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저는 지하철 칸칸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지하철 1호선 먼저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이 1279량인데 네. 전체 지하철 1호선이 네. 그중에 80량에 대해서만 CCTV가 달려 있는 것이고 80량밖에 예, 없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6.25% 그래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 설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까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지하철도 역시 10% 미만의 그래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제 호선 중에 대표적인 게 2호선, 네. 7호선, 9호선이 있는데 네. 2호선과 7호선에서는 CCTV가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2호선이 조금 그러네. 예, 오명이 조금 있어요. 네. 2호선이 이제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여기서 성폭력이라는 건 그래요? 광의의 성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하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역사가 있는 게 2호선이라서 네.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은 아침에 9호선 타보시면 진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9호선은 20% 정도까지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전동차에서는 여전히 10% 미만. 어떻게 보면 5호선은 6%, 6호선은 2%, 7호선은 좀 있고 8호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 3호선은 제로예요? 사실 그게 제일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야, 3호선 제로예요? 3호선 한 대도 되게 없어요?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3호선이 제로. 야, 유시안, 이거 굉장히 긴데? 그렇죠. 일산 저쪽까지 가고 강남 저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오금까지 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CCTV가 한 대도 없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잡도와 범죄 사건이 많은 2호선과 7호선에 CCTV를 우선 설치했다. 근데 이 혼잡도와 범죄 뭐 이게 사실 안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의 통계에는 2호선과 7호선이 약간 오명이 있는 건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나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특히 이런 어떤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분명히 그냥 없는 거잖아요. 앞에 딱 경향이 있으면 그냥 딱 찾아가는 범죄이기 네. 때문에 한 304억 정도 토탈 비용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부터 좀 기재부와 그럼요.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럼.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오래된 전철이라서 뭐 네.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량을 더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의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차량에서 못 붙였다는데 2014년에 CCTV 의무화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네.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네. 국가의 어떤 책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그러니까요. 써야지. 그리고 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3일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난 28일 날 지하철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는데 네. 이 50대 남성은 이건 불구속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해요. 사실 제가 네. 형사정책을 하는 사람이지만 구속에서는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 범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분명히 구속해야 되는데 불구속이 되었고 어깨를 치는데 어떻게 앞에 그 문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진짜 문신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인 계획이라는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옛날에 뭐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 봐도 좀 섬뜩한데 네. 살인 계획? 이런 걸 적어놓은 그 피해 가해자가 있었는데 네.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물어봤대요. 왜 저 피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네.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그런 상황이 적이 없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여름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철도 경찰은 더 많이 순찰하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서울시와 관계된 성은 보안관들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순찰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지하철 범죄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2019년 상반기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3,000건, 2018년에는 2,50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300여 건이 있는데 이 중에 10건 중에 6건이 광의의 의미의 성폭행인데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성추행. 굉장히 저도 한번 이렇게 느낌을 받아봤는데 그 느낌 진짜 안 좋거든요. 네. 저도 있어요. 그런 거. 미친 듯이 안 좋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성추행과 그다음에 불법 촬영죄,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도 저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예, 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이 잡혔다면서요. 예, 이게 참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네. 20대 남성이 지난 29일 9시경 구로에 있는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속옷 부분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이런 어떤 범죄가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불법 촬영을 하면 옛날에는 이게 흔히 말해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네. 지금은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올라가서 굉장히 엄혹하게,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예. 있으니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내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그곳이 어딘지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역을 말씀드리면 또 모든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성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하철은 2호선이고 네. 그 2호선 중에서 3호선과 7호선과 9호선이 환승역이 모여있는 있는. 고속터미널 역이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으로 1호선인 노량진역. 왜냐하면 환승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여의도역이 가장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혼잡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게 기회범죄일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린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범죄를 하는 그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하철 경찰들이 지켜보면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네. 기다리다가 그 원하는 사람이 지하철 딱 타면 뒤에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계획범죄고 의도범죄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범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환경이 밀접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를 특정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오전 시간에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거 지하철 경찰이 보면 매의 눈으로 보면 딱 보여요. 네. 이게 분명히 행동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고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를 그리고 당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이거 나 다 보고 있어 이런 게 있으니까 네. CCTV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름 휴가 포기한 분들 많이 계시죠. 바다로 네. 가고 싶은데 그냥 바다를 그냥 바라만 봤다 이런 분들. 네. 근데 보면 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정말 어딜 가서 뭘 하나 안전이 최고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를 안전하게 재밌게 즐기는 방법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여름 바닷가 진짜 못하거든요. 얘 아니었으면 아마. 물 만났다 하면 꼭 지켜야 할 절대 법칙을 알아봅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청량해지는 바다를 찾았습니다. 바다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울 때는 아무래도 바다에 들어가주는 게 국룰인데요. 오늘은 왠지 해수욕도 좋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요? 저거부터 타야겠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짜릿한 속도감까지 맛볼 수 있는 바다 레저. 즐기려면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겠죠. 둘, 셋, 뿅! 짠! 완벽하죠? 너무 완벽합니다. 이제 물놀이 준비 다 됐으니까요. 저 재밌는 거 타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거 너무 이쁜데요? 이거 빨리 타고 싶어요. 이거. 얼른.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완벽한데 오늘 레깅스 준비 딱 해갖고 모자 딱 쓰고 바로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복장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뭐가 빠졌을까요? 구명조끼 꼭 챙겨야죠. 다리를 네, 넣고, 두개다 핍니다. 네, 다리를 넣고. 네, 바크를 다리 사이즈에 맞게. 네,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도 제대로 착용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역시 다리부터 딱 넣어서. 어린이용 구명조끼도 따로 있으니 꼭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입어줘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입었네요. 네? 잘 입었어. 아무래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렇게 입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버클, 여기 안전하게 딱 조여주시면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서 안 떠나서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구명조끼입니다. 준비 완벽하게 끝냈으니 바다로 나가볼까요? 더위는 물론이고 일상의 고민까지 우주 저 멀리로 날려버리는 속도감. 바닷물로 샤워를 해도 마냥 즐겁기만 하죠? 이 맛에 여름 바다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구명조끼가 있으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 최고 구명조끼 최고. 자신감이 붙어서 새로운 레저에 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바다로 입수하기 십상인 바나나 보트.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잘 버티나 싶더니 결국 퉁덩 빠져버렸습니다. 구명조끼 안 입었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네요. 저 수영 진짜 못하거든요. 얘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붕붕 뜨네요. 물놀이를 즐길 때 구명조끼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안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망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망자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비율이 매년 90%에 육박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톱. 구명조끼 좀 입고 가세요. 찾아서 입으세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아, 잘못 골랐어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게 맞나요? 예, 요거는 꼬맹이. 애기들. 조그만 꼬맹이. 응. 요거는 어린이. 구명조끼는 거기에 따라 유아용, 어린이용, 성인용으로 구분이 되고요. 선박용 구명조끼는 팽창식, 호체식으로 나뉘는데 검사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입혔어요. 좀 입으니까 어떠세요?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착용감도 좋아요. 낚시 여선의 경우엔 2016년 11월부터 구명조끼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세요. 우리 리포터도 생애 첫 낚시에 돌입을 했는데 지금 입질이 있어요? 낚시 입질이 이게 제대로 없구만. 없다. 와 이거 뭐예요? 장대. 이 힘이 너무 세. 이 정도면 월척이야. 낚시 처음 해본 거 맞아? 이야, 신발 아니 고기 맞다. 강태국 아니에요, 강태국? 이 정도면 약간 그렇게 불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 진짜 힘세네요. 어머.
잡아버린까? 구명조끼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는데요. 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손만 보는데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없었으면 진짜 훅훅 넘어가서 조금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낚시 하실 때도 꼭 구명조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릿한 손맛의 더위는 어느새 잊게 된다는 바다낚시. 아따, 이 배에는 강태공들만 모여있나. 으떠 하면은 물고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올라옵니다. 그려. 이게 뭔지 알아요? 우럭이요. 우럭이요. 우럭 잘하네요. 어린이 강태공부터 베테랑 강태공까지. 이거 올라오는 것마다 그냥 모조리 대물이래, 대물이요. 아닌가? 예술세라 우리 리포터도 시원하게 잡아 올립니다. 나 이게 제일 무서워. 놓게 해주세요. 놓게 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초보자고 전문가님이시거든요. 근데 좀 다르지 않으세요? 뭔가 보기에? 요거는 저희가 안에 실리콘 실린더가 들어있어서 긴급 상황에 레버를 당기면 팽창해서 이게 다시 부풀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잡자마자 배 위에서 회를 떠먹는 이 맛.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는 이 재미 때문에 낚시하는 거 아니겠니? 응? 한번 먹어볼래요? 어린 아이를 데려올 때는 항상 이게 구명조끼를 하면서 꼼꼼하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바다 체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 갯벌이다! 다 잡아주겠어! 오! 잠시만요. 여러분, 갯벌도 바다입니다. 해루질 하다가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도 되도록이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길 바래요. 이제는 날아서 척척 구명조끼를 챙기는 리포터. 어린이 친구도 조개 캐는 재미에 푹 빠졌네요. 이게 걸려요. 옆으로 이렇게. 언젠가 잡힐 거야. 오! 잡았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저 잡았어요. 한 손만 하지만 잡았어요. 진짜예요, 이거. 리얼입니다. 조개예요. 지금 선물이에요. 짜잔! 이렇게 해루질을 하다 보면 하염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 구명조끼가 있기에 좀 안심하고 조개를 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갯벌에서도 구명조끼 해주세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은 구명조끼 해주세요 캠페인 이외에도 여름 안전상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즐겁고 안전한 휴가 즐기세요. 이제 진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괜찮아요. 네, 제법 네. 선선하죠. 저녁에 제가 강아지 데리고 밤 산책하는데 네. 아, 이제 정말 선선해졌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낮에 너무 더워서 힘드시다 하시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밤에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기분 전환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